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전 최초의 도시가 세워지기도, 최초의 제국이 무너지기도 전 지상에는 또 다른 유형의 인간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비롭고 끈질기며 시간의 안개 속에 쌓인 존재.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자연이 잔혹한 힘으로 지배하던 야생의 세계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선사시대의 그림자 깊숙이 들어가 최초의 인간들에 대한 놀라운 발견, 약 2500만 년 전 지구에 새로운 종이 등장했습니다. 거대 영장류입니다. 수많은 생물들 가운데 특별한 능력을 지닌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의 먼 조상이었습니다. 긴 진화의 과정을 거쳐 그들은 더 새롭고 발전된 종을 탄생시켰습니다. 기원을 떠나 멀리 모험을 하며 사냥, 힘, 도구, 사랑, 그리고 곧 전쟁의 기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짐승들과 경쟁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기후에 적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 A 호모 사피엔스, 즉 현대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우리의 계보는 어디서, 언제 진정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 중 최초의 인간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인간으로 정의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다른 모든 생명체와 구별하는가? 이제 최신 과학적 발견과 함께 우리는 시간의 그림자 속으로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누가 그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뎌 최초의 인간을 탄생시켰는지를 밝히기 위해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약 2500만 년 전 격렬한 지구 온난화 시기에 시작됩니다. 광대한 테티스 해가 갈라지고 근동에서 닫혀가면서 울창한 열대우림이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숲을 따라 이동하며 이 고대 세계에 빠르게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종의 다른 생명체들 가운데 나무 꼭대기를 지배했습니다. 유럽에서 오늘날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기간토피테쿠스, 라마피테쿠스, 시바피테쿠스와 같은 거인들이 번성했습니다. 그것은 곧 혹성 탈출, 유엔노 확싱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영장류들 중에서 1300만 년 전 오늘날 스페인에 해당하는 지중해 연안에는 울창하고 습한 열대우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물계의 고개사라 불린 피에롤라피테쿠스입니다. 동물 세계는 그와 같은 존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유인원은 우리의 계보뿌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이 그를 우리의 위대한 조상으로 만든 것일까요? 이제야 우리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롤라는 나무 위에서 살며 주로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는 가지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기에는 너무 무거웠기에 주로 매달려 지냈지만 때로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달리 직립보행은 땅에서가 아니라 나무 위에서 먼저 발달했습니다. 이족 보행은 인간의 발명이 아니라 지 원숭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00만 년 뒤 다시 그 계보의 흔적을 줬습니다. 차드 호수의 기슭에는 투마이라 불린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현대 침팬지와 우리가 공유하는 공통 조상일 것입니다. 그들의 발명은 그들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지적인 종 중 하나로 변화시키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인류로 향한 행진은 자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투마이는 밤이 되면 여전히 나무 위에서 잠을 잤지만 낮 동안은 땅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용할 수 있는 먹이의 종류는 훨씬 더 많아졌지만 그것을 얻는 일은 종종 어려웠다. 새로운 세대 가운데 두드러진 한 암컷이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변했지만 여전히 DNA를 통해 전해진 황금빛 눈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끼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투마이는 또한 특이한 이동 방식을 완성해 나갔다. 두 발로 걷는 것이었다. 이것은 장거리로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등 많은 이점을 가져왔다. 그러나 알파 수컷의 자손들은 여전히 집단을 지배했다. 사회 구조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힘이 곧 지위를 결정했다. 위계가 형성되었고 알파는 특히 약자들에게 자신의 힘을 상기시키며 존경을 요구했다. 수컷이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삶은 끝없는 경쟁의 순환이었다. 알파는 지배적인 수컷의 극단적인 전형으로 끊임없이 힘을 과시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폭력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잠재적인 동맹자와 우정을 쌓고 언젠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컷을 칭찬하며 영향력 있는 나이든 암컷들을 아첨했다. 그들의 호의는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동맹, 전략, 배신, 정복, 권력. 그러한 사회는 새로운 활동을 낳았다. 바로 정치였다. 수컷들이 하루 대부분을 계략을 꾸미는 데 보냈을 때 암컷들은 먹이를 모으고 새끼를 기르는 데 전념했다. 그것은 적응력과 영리함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알파에게 집단을 지배한다는 것은 암컷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족 보행은 예상치 못한 난제를 가져왔다. 수컷들은 더 이상 암컷의 성적 준비 신호를 뚜렷하게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교미에 앞서 수컷은 이제 암컷의 관심을 확인해야 했으며 때때로 그 대답은 아니었다. 투마이의 새로운 영역에는 물이 있었고 그것이 주는 풍요로움이 있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제 막 이 새로운 요소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며 그것과 함께 풍요가 찾아왔다. 그러나 투마이의 가장 위대한 발명은 짝짓기 유대였다. 수컷과 암컷이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단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젊은 청소년에게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으며 수컷과 암컷의 관계에 있어 커다란 진보였다. 과거에는 접촉이란 냄새를 맡고 그 다음 교미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그것은 단 1분 만에 끝나는 짧은 행위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애정 어린 몸짓을 나눌 수 있었다. 대형 유인원들은 심장이 뛰고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혹의 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찾았고 그는 매료되었다. 그녀는 그의 냄새를 들이마셨고 두 존재는 욕망을 느꼈다. 그들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시새로운 교미 방식을 발명했다. 얼굴을 마주한 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한 새끼가 집단에서 떨어져 나갔다. 작은 연약한 몸은 곧 축 늘어지며 생명을 잃었다. 투마이는 집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한 구성원을 잃는 것은 깊이 느껴졌다. 지상에서의 삶에는 장점도 있었지만 나무 위보다 훨씬 더 많은 포식자가 있었다. 그래서 투마이는 여전히 나무의 안전에 의존했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낯선 것이 움트고 있었다. 젊은 어미는 죽은 새끼를 버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일까? 그녀는 무엇을 느꼈던 걸까? 그날 아침 일찍 언덕 너머에서 낯선 무리가 목격되었다. 커다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또 다른 투마이 집단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과 같은 존재들을 보았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 교묘한 계획이 떠올랐다. 지금까지 결코 상상되지 않았던 것이 살해였다. 자신들과 같은 종을 죽이는 것이 의도적이고 계산적이며 조직적인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 죽이는 것. 투마이들은 방금 전쟁을 발명한 것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영토를 차지했고 그곳에 열매가 가득 열린 나무와 암컷들을 손에 넣었다. 전쟁은 이점을 안겨주었다. 그때부터 알파의 무리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젊은 어미는 여전히 죽은 새끼와의 고통스러운 유대에 매달리고 있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데 그것은 너무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의 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생명은 이미 떠나 있었다. 한때 우리 안에 살아있던 것이 어찌 이토록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가? 투마이는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삶의 상실, 존재의 부재를.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생도 끝난다는 것을 알았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동료의 몸 주위에 모여들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최초의 장래 의식이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의식이야말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라 믿어왔다. 더 이상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식이 침팬지를 포함한 많은 다른 종들과 공유된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흘러가고 시간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이해는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서 기념비적인 도약이었다. 우리는 그를 세디바라 부른다. 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을까? 아니면 최초의 진정한 인간이었을까? 그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세디바는 아프리카 대륙 남쪽 끝 지역에 살았다. 점점 길어지는 가뭄이 이 지역을 사로잡으며 우리 조상들의 진화를 빚어냈다. 세디바는 대부분의 시간을 땅에서 보냈지만 여전히 나무의 보호에 의존했다. 사바나를 배회하는 포식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들은 결코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건기가 절정에 달했다. 나무에는 더 이상 열매가 없었다. 유일한 음식은 땅 속에 숨겨져 있었다. 뿌리와 덩이줄기. 그것을 찾기도 어렵고 캐내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리고 땅에서 꺼낸 뒤에도 삼키기 전에 오랫동안 씹어야 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한 쌍이 조용히 독수리의 흔적을 따라갔지만 우두머리는 그들을 발견하고 화를 내며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더 이상 발걸음 내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갑자기 독수리 떼에게 달려들었고 날갯짓하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귀중한 먹이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훔친 먹이를 가져와 무리의 다른 몇몇과 나눠 먹었지만 그들이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우두머리가 나타나 사납게 변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뒤에는 긴장과 실망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두 개의 돌을 맞부딪혔고 돌은 산산이 조각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남겼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돌은 무엇이든 자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다음 주인공은 비길대 없는 탐험자 호모 에렉투스다. 500만 년 전 아메리카 대륙이 충돌하며 멕시코 만류가 형성되었다. 이 따뜻한 해류는 멕시코만에서 북극으로 열을 실어 나른 뒤 심해로 가라앉으며 지구의 기후를 재편했다. 빙상이 형성되었고 지구는 차가워졌으며 빙하기가 시작되었다. 사하라의 푸른 평원은 말라버렸다. 200만 년 전 초식 동물의 무리들이 새로운 초원을 찾아 아프리카를 떠났다. 호모 에렉투스는 그들을 뒤따랐다. 어떤 조상들은 유럽으로, 다른 이들은 아시아로 향했다. 그들은 산맥을 넘고 사막을 건너며 숲과 습지를 지나갔다.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며 앞선 세대들로부터 물려받은 정복의 정신에 이끌려 나아간다. 그들은 마침내 극동 중국 북부에 도달했다. 그곳은 중국 호모 에렉투스의 고향이었다. 그들의 몸은 지구력이 뛰어나도록 만들어졌다. 곧게 선 자세, 먼 거리를 가기 위한 긴 다리, 균형을 맞추는 강력한 팔, 독특한 내부 냉각 시스템, 짧은 채모, 땀샘, 그리고 뇌 속에 혈액을 식히는 장치까지. 이것은 호모 에렉투스를 동물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구력 달리미로 만들었다. 그들은 사냥의 달인이 되었다. 늑대처럼 그들은 엄청난 거리를 따라가며 먹잇감을 추적할 수 있었다. 가장 빠르지는 않았지만 먹잇감보다 훨씬 오래 달릴 수 있었다. 먹잇감이 탈진에 쓰러지면 그들은 다가가 마침내 사냥을 끝냈다. 호모 에렉투스에게 있어 힘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 강인함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수컷과 암컷의 체격 차이는 줄어들었다. 가장 강한 자의 법칙은 가장 지혜로운 자의 지도력으로 자리를 내주었다. 이 무리에서 지도자는 한 암컷이었다. 그녀의 선견지명, 지혜, 정치적 능력이 무리 생존의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독수리와 시체를 두고 다투는 약탈자가 아니었다. 무기와 협동은 그들을 최상위 포식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 성공은 대가를 치렀다. 그들은 먹잇감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무리가 이동하는 곳마다 그들은 따라가야 했다. 그들은 보통 20명에서 50명 정도의 작은 집단을 이루어 살았다. 사냥에서는 서로를 도왔고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그들의 일시적인 보금자리는 동굴이나 바위근을 아래였으며 때로는 나뭇가지와 잎, 동물 가죽으로 임시 거처를 지어 생활했다. 협력과 음식의 나눔은 혹독한 유목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운 핵심 요소였다. 계절이 바뀌어 환경이 변하면 그들은 임시 거처를 떠나 물과 식물이 더 풍부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유목민이 되었고 여행하면서 거처를 지었다. 때로는 방어를 위해 울타리를 둘렀다. 더 복잡한 사회가 나타났다. 각 구성원은 돌을 쪼개 도구를 만드는 자, 고기를 자르는 자, 가죽을 무두질하는 자, 거처를 짓는 자 등 저마다의 기술과 연결된 역할을 맡았다. 노동과 역할의 분업은 인류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에 따른 압력과 갈등도 생겨났다.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공정을 유지하는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음식의 나눔이었다. 누구를 먼저 먹일 것인가? 최고의 부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훗날 필요할지 모를 지지를 얻기 위해 누구에게 조금 더 줄 것인가. 이 작은 행동들이 동맹을 쌓고 무리의 위계를 유지했다. 자연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식물, 가죽,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었다. 그러나 옷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왔다. 기생충이 그 속에 서식하게 된 것이다. 얇은 가죽에 쌓인 따뜻한 몸은 피를 빠는 자들에게 매혹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포식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더 작고 더 집요하며 똑같이 치명적인 존재였다. 세상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호기심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을 둘러싼 힘들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중 가장 거대한 힘 하나가 곧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 건기마다 나타나 생명을 앗아가고 파괴를 남기는 야수. 거대하고 멈출 수 없는 힘.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해야 했다. There. We make our stand. 그래. 그래. 그러나 그들은 패배했다. 구할 수 있는 것을 간신히 건졌을 뿐 불은 단 몇 시간 만에 그들의 세계를 삼켜버렸다. 야영지는 연기와 재로 변했고 무리들은 흩어졌다. Go! Go now! I will follow! 그러고 나서 발견이 찾아왔다. 공기 속에 퍼지는 이상하고 강렬한 냄새. 무언가 맛있는 것. 한 동물이 불에 갇혀 있었다. 그 고기는 부드럽고 향기로우며 그들이 지금껏 맛본 적 없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호모 에렉투스가 불의 놀라운 힘 요리를 발견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We eat now. 그들은 곧 깨달았다. 고기가 씹기 쉽고 소화도 더 잘 된다는 것을. 이전에 먹기 힘들었던 단단한 부리도 불에 익히면 부드럽고 풍미가 더해져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1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을. 이것은 혁명이었다. 조리된 음식은 턱 근육을 줄어들게 하여 더 큰 뇌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고 생각은 더 날카로워졌다. 우리의 마음은 강력한 기계로 변모했다. 생각을 연결하고 구조화된 사유를 만들며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아마도 심미적 감각이 태어난 순간이었을 것이다. 형태, 색, 빛이 더 깊은 무언가를 흔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불은 더섭었다. 모두가 그 맛있는 맛을 꿈꿨지만 본질적인 요소, 이 불꽃 그 자체가 없었다. 만약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작은 불꽃은 작고 무방비해 보였다. 어쩌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또 다른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그 야수를 손에 넣고 있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호모 에렉투스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했다. Grach! Grach! 그녀의 무리는 싸움에서 승리하여 불을 가진 자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새 부족의 족장은 그들에게 가르침과 인도를 주었다.
애정은 가장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고 거기서부터 점점 자라났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의미 있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